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질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동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따봉왕 윤갑입니다. 네, 세 분 정말 세 명이 아니군요. 이제 두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 성탄 특집으로 뉴스 신세계가 아니라 주간 신세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탄절이다 보니까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다면서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성탄절 특집으로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그대, 네, 환상 속의 그대를 연불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네.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다가 심심해서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겨워서 저도 모르게 어제 한 4시간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이고 하니까 마치 우리 정치신세계 청취자 가족들과 함께 이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뿐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렛츠고. 그대는 새로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 둘, 셋, 넷.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 말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간 뉴스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번 주를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홀대 환대론이 계속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됐죠. 지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 시민과 언론이 그 홀대 환대의 일종의 전선이었죠. 한치 양보 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홀대다 아니다를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따졌는데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프레임 전쟁에서 누가 우위를 잡느냐. 건곤일척의 승부였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의전 평론가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좀 철없는 우리 당의 이제 원외 의원은 틀린 표현이죠. 네, 원외 인사들이라든가 뭐 시사평론가들도 그렇고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의전은 홀대였어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홀대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해야지 뭐 이런 유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쪽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기 잘 맞았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 그 문장은 잘못했다고 훈계질한 사람이 정말 많았었죠. 네. 이 두 개가 이번 주에 우리를 제일 피곤하게 했던 관점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문장 하나만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아니면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왜 맥락을 안 봐요? 맥락을 보면 불리해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미시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홀대론에 대해서도 같이 따라갔던 분들이 의원들이 현직 장관들이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차관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관이 현재 공석이다. 네. 그리고 차관보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다. 네. 아니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 명운을 걸고 동아시아의 그 명운을 걸고 대표로 나가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중량급이 없는 그러니까 홀대론이 핵심이 뭐냐면 근데 이걸 100% 홀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우리 대통령이 진짜로 엄청나게 홀대를 받은 또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최고의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최고의 환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고의 환대 받았던 건 박근혜인데 박근혜가 그렇게 뒤통수를 까가지고 결국은 그 지금의 최고의 환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맥락은 맨날 감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불비한 환경 속에서도
환대를 받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맥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우리들의 주장인 그렇죠. 거죠. 네. 정말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따스한 대접을 받았구나. 우리가 뭐 자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홀대론에 뭐 나온 팩트 중에 하나는 왕이 외교부장이 네. 팔을 툭툭 쳤다. 네. 에이. 근데 이것도 홀대론의 하나의 그 저기 건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부장을 갖다 영어로 해가지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돌리면 전 세계 정상들의 팔을 다 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홀대의 화신인 거죠. 네. 그 무서운 러시아의 짜르. 예, 푸틴도 팔을 툭툭 칩니다. 왕의 부장은 그게 친숙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도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본인이 시진핑 팔 툭툭 치는 거. 아, 나도 이거 친숙해서 믿음의 표시로 하는 거다. 가벼운 터치인데. 그러니까 우리 진영 쪽에서 그 홀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시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홀대니까 우리 대통령 말아먹었어, 외교 말아먹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은 잘 압니다. 결국 중국을 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고 싸가지 없고 문제를 일으켰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다음부터 잘하라라는 게 시사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시사점이 됩니까? 외교를 뭐 중국 태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중국 환구시보에서도 한국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망쳐놨는데 문파들이 이거를 복구를 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하게 됐었죠.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파라고 하더라고요. 문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환구시보의 공신력에 대해서 환구시보는 뭐 별로 좋은 언론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깊고 피곤하게 들어가면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네. 나 많이 알아 외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구시보가 이전에 사드 배치, 박근혜 때 사드 배치 처음 났을 때 사드 배치 지역을 중국이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던 네. 굉장히 그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매체긴 해요. 극렬한. 근데 그런 매체에서도 그 언론의 문제점에서 지적을 했고 문파들의 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시사점이 오히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황구시보를 비롯하여 뭐 중국의 언론들은 사실 다 관영 언론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중국 언론을 네. 보고서 우리가 뭐 뉴욕 타임스를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언감생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속 마음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 다 이게 중국 정부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얘네들 대신해서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러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인 건데 한국 언론이 홀대라고 해서 열이 받았는데 문파들 덕분에 잘 복구가 됐다. 네. 이게 이제 중국 입장이지 아, 않습니까? 근데 문파 느낌 있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문파? 이게 무당파, 화산파, 문파. 설마 그쪽에서 이제 문바라는 음차를 빌려다가 거기다 네. 맞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네. 굉장히 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네. 그쪽의 의협의 그렇죠. 개념으로 봐서 되게 믿을 만한 동지로 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파면 그 사조는 김대중 님. 김대중 사조. 일대 장문인 노무현. 네. 2대 장문인 이제 문재인. 문재인 예, 되겠죠. 문재인 네. 때 이제 네. 그 문파의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되고 중간에 사파 네. 이명박과 마교 네. 마교 박근혜가 잠시 그 문파 칠협해서 네. 뭐 조국 임종석 어쨌든 그 문파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네. 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언론이 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네.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또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이번에 홀대 환대론이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딱 프레임 각을 짜버리는 거죠. 네. 각을 짜는데 홀대론의 각이 뭐냐? 음. 홀대론은 틀림없이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제 프레임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 증거가 사실 청와대에서의 기자회견이었죠. 홀대론, 혼밥론 이걸로 질문 똑같은 게 15번인가 뭐 네. 아 진짜 근데 이 홀대론의 프레임의 이 목적이 뭐냐? 전 이걸 보면서 아주 맛이 갔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홀대론을 하면은 중국이 홀대했다. 이게 이제 이쪽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 사실에 나온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의도, 그렇죠. 원인.
네, 홀대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결과 이런 것까지 원인과 결과 그렇죠. 그런 걸 그게 얘기를 바로 해야 돼. 맥락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언론으로서 나름대로 프레임을 잘라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완성이 돼야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 언론 쪽에서 나온 프레임은 그래서 부끄럽다. 네. 문재인이 왜 이렇게 홀대나 받고 다니냐. 네. 이게 다야. 네. 그 홀대 받았으니 부끄럽다. 이게 다야. 네. 근데 만약에 얘기를 더 나가려고 그러면 홀대한 자들 원인이 뭐냐? 원인을 얘기를 못하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뭐가 문제라는 거냐를 봤는데 네. 쥐어짜고 찾아보니까 아마추어리즘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외교가 미숙해서 그렇다. 니네가 저희 문재인 정부가 익숙하게 했으면은 아주 유들유들하게 잘했으면은 좋은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 예시로 드는 게 왜 전승기념일에 갔냐? 니들은 중국을 너무 몰라.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런 그 프레임 자체가 정말 뭐 맛이 가는 게 일단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데 원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새끼들 말도 못해.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홀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원인은 박근혜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네. 다 빼놓고 다 얘기해요. 빼요. 무조건 그건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결과.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건데 누구가 이제 외교를 갖다가 의전을 뭐 이런 거 저런 거 못 챙겨가지고 앞으로 잘해라. 이게 다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래 그럼 뭐 의전 잘하면 되지 뭐. 이게 다 한 거고. 그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필독서로 읽는 그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 가장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이 홀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홀대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시징 바로 옆에서 눈에 확 띄는 노란색 옷을 입고 사열까지 받고 군악대 사열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군인들 사열을 받았어요.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바로 사드 배치로 뒤통수를 확 날려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빡이 돌아 안 돌아 이야기를 짚어줘야지. 그 얘기는 싹 빼놓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것도 한중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폄하를 못해. 그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성과를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그렇죠. 피해가더라고요. 성과를 거론 아예 안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폄훼도 또 했어요. 그 JTBC에서 그 중국인 한국 쪽 단체 관광객 제재 또 네네네. 들어갔다. 그것도 그러고 하니까 가짜 뉴스 갖고서 겨우 버티는 그렇죠. 거야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중국 외교고당 우리 그런 적 없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과열이 막혔던 게 풀려지니까 과열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일부 성단위로 규제가 들어간 것뿐이지 과열 때문에 그런 거지 제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또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쪽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사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애헴만 한 거. 애만 했는데 지방 관리들과 실무진들이 알아서 몸을 수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넘버 1, 2, 3 만나고 또한 차기 넘버 1도 만나고 그러니까 또 알아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 맥락은 다 없애버리고 한중 성과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를 뭐니 해도 사드 문제를 갖다 전향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공식 성명이 나왔으면 무조건 잘한 거 아니에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까웠던 건데. 그 SNS 바보라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그 전에는 택시 타고 말은 못했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면 내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 나 이제 한국 사람 태울 수 있는 자신감 없다고 너 내리라고 이랬다는데 뭐 지금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다. 그건 맞아. 바로 같이 식사하시는 그 서민 식사에서 식사하시는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이 풀린 거 아닙니까? 중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수 언론의 홀대론을 그대로 끌고 나가자고 그러면 중국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어마어마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으니 네. 문재인은 외교의 신이네?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쪽 진영에서 몇몇 분들이 얘기했던 홀대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홀대를 받았던 거는 결과적으로 중국 사람이 나쁜 놈들이다. 근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거를 왜 정부 여당의 어떤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 또는 그쪽에 몸을 담는 분들이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을 왜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 잘해주고 있는데 그럼 같이 박수 쳐주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실리만 취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팀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네. 저는 정말 최민희 의원의 문제의식을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게 그 바락바락 끝까지 우기면서 계속해서 지금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반성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이 또 거기 발끈하잖아요. 아니 외교가 무슨 호통 외교야?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대접 보통 받으려면 얘기야? 개인 자격으로 가서 칠성 호텔에서 자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 쓰고 오면 돼요. 또 그게 이- 아니잖아요. 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번 방중 외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사드 언급입니다. 사드 언급을 놓고선 정말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드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초반기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외교라고 몰다가 언급을 하니까 언급을 했다는 거 갖고 또 몰입니다.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 와, 사드 문제는 진짜. 덮어두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말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또 말이 없어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치론을 공부하시는 분 얘기로는 대국의 방향은 쉽게 안 바뀐다. 그리고 중국 정도의 정치 체제가 이 정도 수준의 레토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결정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과거에 한국을 바라보던 방향과 완전히 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기가 보기로는 이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풀어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풀어냈다라고 하는 게 뭐 저는 뭐 외교를 잘 모르니까 뭐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서도 이 정도 외교 성과를 내는 게 배가 아픈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홀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전 좀 아는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난 안 달란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 알았어 의전 아이고 많이 하시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쪽 보수 언론들 쪽에서 끝까지 홀대론 그러면서 이 중국 나쁜 놈들 뭐 문재인 이렇게 무능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뭐랄까 국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두테르테랑 비교하면서 두테르테보다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홀대다라는 주장을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 필리핀에서 사드를 설치했습니까? 왜 우리가 두테르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소위 두테르테에 대한 환대가 왜 그렇겠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박근혜한테 환대를 해줬을 때 그 왜 환대를 했을까? 중국은 박근혜한테 왜 환대를 했고 두테르테한테 왜 환대를 했겠어요? 박근혜가 뭐 저기 외교의 신이라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박근혜 의전팀이 너무 유능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베 총리는 5년 동안 중국 가지도 못했어요. 네, 땅을 아예 밟지도 못했죠.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 있을 때 홍준표 당대표는 또 아베를 만나서 또 한 칸 낮은 의자에 앉아서 아휴 진짜 머리 숙이면서 인사하고. 네. 게다가 그게 뭐 딴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남경 대학살 이 문제 때문에 그 행사가 있는 때에 중국을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남경 대학살의 가해국의 수상을 만나서 쪽을 팔고 왔다.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네. 이거는 이쪽 사람들의 뭐랄까 그냥 정무적 감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념이 없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일부러 그런 거. 네, 중국 심기를 건드려서 그 우파에 우리가 다시는 그 국방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붙으면 다 해결되고 일본에 붙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책임함 이상이에요. 그 이쪽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그 굉장히 위험천만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그 위험천만함의 이유가 뭐냐면 한미 동맹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술핵 재배치예요. 그렇죠. 네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당국들이 공인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전술핵 재배치로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이거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한테 스크래치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자들인 거예요.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예 외교에 적용을 해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스크래치 내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무엇보다 윤가피 소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구절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기록의 투쟁이다. 홀대론 환대론은 기록의 투쟁.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첫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문끌 오소리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고 저희 정치 신세계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서 시진핑에게 환대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외교 성과를 기록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끝. 자, 그럼 다음 주제 가보죠. 다음 주제. 네. 자, 다음 주제는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신 서민 교수께서 네. 굉장한 칼럼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 칼럼이 크게 이슈가 되었죠. 네. 뭐 읽어보신 분들 대부분일 거고 그냥 제목만 보시고 난 다음에 덮은 분들도 엄청 많으실 텐데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룰까 말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첫째로는 그 경향신문사의 블로그에 올라간 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지면에 올라간 글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경향신문과의 어떤 뭐 편집 방향과 일치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닌 거고 그냥 서민 교수 개인인 거예요. 개인. 근데 서민 교수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일개의 개인 좀 유명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글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정치 신세계 이 팟빵 순위 고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데에서 굳이 다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괜히 우리가 그 한 개개인의 어떤 이상한 글을 가지고 괜히 언급해가지고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 이까지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것들 다 떠나서 그 의사시잖아요. 네. 의사인데 그 진료의 공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라고 합니다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예, 질병으로 진료 행위 없이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쳤어라고 했으면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정신병이야. 네. 치료가 필요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소하게 그런 보자면 그런 문제도 있죠.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지지율도 70%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70%를 한다면 그 와중에 매우 극렬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일반화해서 싸잡아서 정신병이야라고 한다는 게 문제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극단 사례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으면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만세부터 전봇대 머리를 갖다 박았다. 이런 사람을 끌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그렇죠. 예, 문바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대뜸 그렇죠. 그냥 게으른 거죠. 네. 그 탄핵받는데 집회 때 당일날 3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 폭력 집회라다가 인명패가 있다든지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향과 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거 약간 일종의 팀 블로그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경향 신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툴에다가 네. 자기가 직접 경향에 그 선정한 필자들이 거기다가 자유롭게 글을 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향 그 온라인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거를 메인 화면에 구성을 해서 자동적으로 메인 위로 올라오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향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한 50% 정도 관련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개인이 뭐 미친 개인이 그 미친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키워줄 필요가 없죠. 근데 모든 언론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 와, 그 글에 그 유치한 글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언론들이 싫어하는 문파를 저격했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그 기사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뤄주고 있다는 면에서 사실은 서민보다 언론이 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걸 하긴 해야 되겠다. 언급 안 할 수 없겠다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냥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키워놨는데 어떻게 하겠어. 서민의 글이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뭐 애써 눈 감고 에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네.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거
서명 교수의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쓰던 글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 누가 오히려 뭐 대피해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문바들은 문바 사이트에서 지령을 받는다고 써 있는데 네. 모인다고 했는데 문바 사이트가 어디예요? 정치 신세계 게시판 아닐까요? 우리 게시판이요? 그게 엠팍으로 결론이 났어요. 엠팍이요? 네네. 엠팍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 네, 야구 선수 엠팍에서 얘기. 네. 저기 나쁜 뉴스가 있으니까 가서 댓글을 달자라는 걸 보고서 네. 문바들이 병들었다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들어서 하는 행동이 팟캐스트 듣고 그리고 우리가 김어준을 신교주로 모신다는데 야, 김어준을요? 김어준 총수 좋아하긴 하지만 문끌 네. 오소리 분들이 그분을 교주로 모실 정도는 아닌데 잘 봐서 비판적 지지 정도 하는 거죠. 네. 잘 모르시고 좀 뭔가 욱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저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박근혜를 비판할 때에는 자신의 그런 분노를 최대한 억누르고 품위를 갖춰가면서 반어법 반어법의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풍자를 결국 했죠.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근데 식으로 심지어 윤창중 때도 그렇게 네. 했었어요. 문바를 생각하면은 꼭지가 너무 돌아버리나 봐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나올 정도로. 네. 그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일단 분노의 대상이 거의 뭐 동급 이상이지. 네. 훨씬 더 과격한 발언은 나올 만큼 문바들이 잘못했나 박근혜보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을 보면은 아까 경향 신문이 아니라 언론의 문재인 지지다 문파들에 대한 어떤 보도로 행태하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편집장 그리고 조선일보 주필. 와 김대중 주필이 직접 저격에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거기다 이제 객원 칼럼니스트까지. 와, 그 화력과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공격이 나서고 있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문바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멸칭적 의미가 있으니까 문꿀이라고 이제 주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제 문파로 합시다. 문파 문파. 그것도 괜찮을 문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멸칭들을 쓰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진보개혁 진영의 분들한테 집중되었습니다. 김대중 광신도, 노빠, 문바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집단적 정치 집단들에 대해서 이런 비하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막 쓰더라. 네. 그냥 반성도 없고 뭐 이러면 쓴 걸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어떤 그 PC적인 어떤 자기 검증 이런 거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계속 그러면은 계속 기레기 소리 들어요. 야, 너거는 우리한테 문바라고 그러는데 문바는 너한테 기레기라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러면.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정말 기레기란 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 마음의 원칙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대놓고 사용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뭐 양쪽 다 화력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언론에 어떤 영향력이 엄청 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뭘 그렇게 객인데? 힘도 없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고 하다못해 인간적인 예의조차 없어. 그럼 기레기 말고 무슨 말을 붙여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극히 일부의 기레기가 아니라 극히 일부의 정상적인 기자들이 몇 명 있다는 것 정도만 인정하고요. 네네. 나머지 뭐 기자들은 저는 그냥 다 기레기라고 부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사실 기레기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사실 거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기레기 말고 뭐 다른 표현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쩔 거야. 네. 적당한 단어가 없네요, 정말. 자, 문끌 오소리 분들 잘하고 계시니까요. 스스로의 존엄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좀 불행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불행한 사고가 제천 있었죠. 화재 사고입니다. 네, 제천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레기들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게, 쏟아져 놓은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논조들이 이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언론이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든 세월호와 연결시키려고 네. 이런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문바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언론과 수구 세력의 관심사는 아마 소방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후보실부터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애정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끔찍해서 진짜 제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야, 문재인 대통령이 문바들이 제일 지지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취약계층인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소방관이 만약에 잘못이 저지른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정부의 책임이 되고 그것은 네. 바로 문재인의 책임이 되니까 네.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더 씌우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언론의 생각이나 수구 세력의 생각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된 양, 그렇게 주장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는 그렇게 주장을 네. 했죠. 네, 세월호로 정권을 잡았다고. 홍준표는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근데 탄핵은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이지 세월호 관련 이슈는 그 헌재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탄핵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재 발생 초기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화재가 딱 일어나니까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 참사의 잔혹성에 대해서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참사 현장에서 막 빠져나온 생존자를 붙잡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네. 이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어떻게 빠져나왔냐, 안의 상황 어떻냐. 이분은 이미 정신을 잃어가지고 눈이 동공이 확대되고 지금 반실성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언론의 선정성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방서가 출동을 했는데 늑장 출동을 했다. 사다리차가 고장나서 펼치는데 시간이 걸렸다 같은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다리차가 소방관 차가 오긴 했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제거하느라 네. 시간이 걸렸던 건데 이런 건 또 싹 빼먹었어요. 자, 이제 보도 초기. 왜 유리창을 깨지 않았느냐면서 소방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트위터에 이른바 이제 미다시를 올려놨냐면은 사우나 안에서 유리창 깨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점점점. 제발 건물 유리창을 깨달라고 애타게 외쳤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야, 진짜 이건 그러면서 불붙은 이 현장 사진을 붙여놨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백드라프트 역기류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관들이 초기에 출동을 했습니다만 무려 2톤짜리 LPG 가스가 건물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2톤이요, 2톤. 네네. 이것을 여기에 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불붙은 자동차 소화 하고 있었다. 이건 다 빼먹었죠. 물론 상당 부분 불이 붙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도 다 빼먹었고요. 그렇죠. 보도 중기. 자, LPG 2톤 가스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합뉴스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끝내줘요. 2톤 가스통은 불구덩이에 던져도 터지지 않는다. 가스안전공사가 직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이 기사 읽어보니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불구덩이에 던지지만 않는다면 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던지면 터지는 건데 네. 불구덩이만 아니라면 안 터진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를 불구덩이에 던져도 안 터진다라고 제목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와, 진짜. 뭐 때문에 그럴까? 정작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LPG 가스통 터지는 거 올라와 있고요. 네.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지난 7월 파주 화재 때도 2톤짜리 가스통이 터져서 주변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이야기했던 가마 밸브가 작동을 해서 가스가 빠진다고 했는데 가마 밸브에서 가스가 빠져나오면 옆에 불이 붙어있으니까 불이 붙어요. 당연하죠. 5월달 화재 영상을 봐더라도 그 가스통 터지기 전에 가마 밸브가 열리면서 불줄기가 화염 방사기처럼 나오는 게 나오고 그 이후에 폭파가 되면서 주변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줄기차게 참사의 원인 제공자를 넘겨짚으면서 찾고 있어요. 맨 처음에 소방당국의 그 정부의 실처로 몰다가 두들겨 맞자 이제 건물줄을 거쳐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일보가 나왔던 기자의 제목이 이겁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탕에서 사망자 유독 많이 나왔던 이유. 여탕 관리자가 한 달 전에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점점점. 뭔 개소리야 그게. 남탕에는 숙련된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탕에 있던 분들 이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빨리 그 탈출 작업을 도와줬었는데 여탕에는 한 달 전에 그만뒀대요, 관리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다라면은 사망자가 적었을 것이다라고 마치 이 사람에게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써버렸잖아요. 미친놈들이네. 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제가 조정동이나 뭐 이런 데 친구들이 지금 현 정권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싫어하는 것에도 금도가 있잖아요. 있죠. 지금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의 디테일들까지 다 틀어가지고 정부 공격의 소재로 삼아야 되겠느냐. 아니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의적이잖아요. 고의적이죠. 아니 이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남수 선생이 얘기해 주신 사건들이 기자들이 멍청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의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고의라고 봐요. 아니 사람이 멍청해도 이만큼 멍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크에서 압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데스크가 아예 제목할 당사를 그렇게 해버리던가. 아니 연합뉴스 이 새끼들은 뭐 롱가스나 이런 거 사고 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이런 것까지 사고를 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건물 필로티 건축공법으로 만들어졌고 드라이비트 네. 외장을 굉장히 발화성 인화 물질로 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필로티니까 밑에가 이게 아궁이 역할을 하고 드라이비트 같으면 그야말로 불길을 전 건물 전체로 날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명박 박근혜 때 완화가 됐어요, 규제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소방정화 같은 경우는 민간 자율로 넘어갔는데 건물주가 자격증을 따면 건물주가 직접 자기 건물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즉 모든 규제,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득은 자본이 취하고 시민은 피해를 입고. 지금 우리 김남훈 앵커께서 얘기한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저런 내용들이. 그리고 제천에 13만 인구가 있는데 여기 책임지는 소방관이 12명입니다. 4명이 그러니까 본부를 지켜야 되니까 처음에 4명이 왔었고 나머지 4명은 고드름 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진압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기사들 논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4명의 인원으로 먼저 2톤짜리 불붙은 가스통을 불 안 붙게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 4명의 인원으로 불법 주사된 차량을 모두 다 해체한 상태에서 사다리 차를 올려서 8층 높이까지 올려대고 그 4명으로 동시에 2층 유리창을 깨거나 아니면은 그 화막성을 뚫고 들어가서 순명을 끌고 내려와야 돼. 야, 이 씨발놈들아, 그게 말이 되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이상민 국민의당 안성시 위원장이 또 등장을 네.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문장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잘 해독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방관이 증원됐으면은 제천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더욱 무섭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증원이 되었으면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무섭대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재난 관리 시스템을 현실화 못하면서 인력 미충원탄만 하는 정부 여당은 책임을 돌리지 마라. 말에 내용이 없어. 자, 말에 내용이 없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황주원 국민의당 의원이 7월 4일 추경 예산 소방관 증원 반대하면서 했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소방서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화재가 자주 나서도 안 되겠지만 화재라는 것이 그렇게 빈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관 숫자만을 늘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이겠나? 네. 근데 이 양반들 잘못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소방관들은 불만 끄는 게 아닙니다. 예.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소방관들이에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소방관? 그리고, 자살 시도 보고가 있어서 경찰 신고 오면 소방관들에서 문을 땁니다. 이 도시에서 다들 굳은 일이라 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방관에게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소방관들을 공격 대상으로 잡아요. 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말 언론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못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흉기입니다. 흉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람들까지도 네. 자기 정치적 이해에 맞춰 가지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자들을 어떻게 한 국가의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참사 현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왔잖아요. 네.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난 7월 추경 예산 때 소방관 증원 반대한 이유가 뭐냐? 지금도 생각 같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세월호 참사의 반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받고 쓰지 말고 왜 안 물어보냐고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왜 그래서 안 물어보냐고. 제가 기자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나온 답변이 상상을 초월한 답변이 나옵니다. 마크맨으로서 그 취재원에게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고 다른 동료 기자들에게 좀 눈치가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야, 여기 우리 그래도 우리 안철수 마크맨들 사이 좋잖아. 왜 분위기 해치게 왜 이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레기들이요. 청와대에 가서는 저 비서실장 왜 저 중동 왜 간 겁니까? UAE 왜 간 겁니까? 짜증납니다. 제대로 답변 안 해줘서. 이러면서 사람들 피곤하게도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또 503 앞에 가지고 녹음기니 노트니 수첩이니 다 뺏기고서 두 손 보고 공소하게 듣던 기레기들이 또 이 기레기입니다. 분위기 해치기 싫어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리고 앉혀서 곤란할까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트위터에 사진이 올랐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올린 사진인데 바로 큰절 올리는 사진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차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유가족들에게 욕이라도 듣는 게 바로 나의 의무다. 네. 할 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한 이런 참사 현장 때마다 포항 때도 그랬고 그 재난 현장마다 대통령이 직접 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최소한 천재는 몰라도 인재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데미지를 입고 계시는 거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박근혜처럼 그냥 모른 척 해도 괜찮아요. 물론 그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세월호랑 결부시켜서 그 얼마 전에 했던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는 왜 핸드폰 유가족 핸드폰이 왜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되냐. 참사 현장 핸드폰. 그러면 이제 세월호가 떠오르겠죠. 네. 그래서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저기 살아서 막 전화 통화도 하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못 구했다라고 이미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안에 생존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압력 때문에 특히 폴더형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압력 때문에 아니면 뭔가 구조물이 낙하되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고요.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 유가족분들은 다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가족이 죽었는데 어떤 말이라도 하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네. 근데 기자들은 좀 이성을 찾고 뭔가 중요한 팩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참사 현장 나올 때마다 제일 싫은 단어가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이 뭐 어떤 뜻이냐면 아비지옥과 규환지옥,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죄 졌어요? 왜 씨발 여기다 지옥 갖다 붙여 이 개새끼들아. 이게 이 선정적인 언론의 저널리즘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재난 영화 한 편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네, 정말 뭐 정당 출입하고 그다음에 국회 출입하고 하는 기자들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정치인 발 왜곡하고 뒤틀고 이러는 거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아니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한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네. 그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인 유경근 님께서 얼마 전 MBC 노조 파업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들, 기자분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어디서 몇 마디 듣고 전문 분야 잘 모르는데도 기사 쓰지 마세요. 에어포켓 때문에 유가족들이 놀아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AP 통신 같은 경우는 재난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상 희생자들을 기자 스스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뤄지길 원하는지 그리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 생존자들에게도 다가설 때와 물러설 때를 감각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 첫 번째 조항부터 진짜 네. 감동이네요. 그쵸.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재난 보도의 원칙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비규환이란 말 못 네. 쓰죠. 왜 지옥을 갖다 붙여요? 자, 두 번째,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정확해야 한다.
희생자와 희생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사실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얼룩진 이미지와 같이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나 기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이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혹은 일반 독자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네. 네 번째, 일반 대중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어느 정도의 취재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부단히 기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 재난 정말 본인에게 현장에서의 질문하세요. 어떠한 심한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면 안 된다.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취재에 임해야 된다. 네, 비탄에 잠겨 있는 사람의 감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공개된 장소에서의 취재나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슬픔을 방해하거나 사적인 장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파견이나 취재 현장에 나서기 전에 사전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책임자나 데스크는 특히 젊고 경험이 부족한 기자나 사진 기자를 위험한 현장에 파견할 때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예, 기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거 AP통신 그 사례도 다 풀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순서대로 한번. 네. AP통신의 경우인데요.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국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난 지역으로 파견한다. 단 파견되는 기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보호 장비, 약, 비상 식량들을 챙겨서 출장길에 오른다. 각 지역 데스크는 각 지국의 인원 이동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재난 발생 지역에 도착하면 본사나 허브 지국에 파견된 팀장과 매니저를 중심으로 재난 지역 파악에 나선다. 이때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하고 본 것들은 기사화되면서 동시에 다음 취재를 위한 정보가 된다. 재난 지역 출장이 예상되는 기자들은 미리 파상풍 등 예방 조치를 취한다.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며 침수 지역이나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그 지역에 대해 모르는 기자들을 돕도록 한다. 취재 기자가 보내는 모든 기사나 영상은 현장 데스크가 허브 지국이나 본사와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송출 장비는 가까운 지국에 있던 위성 송출 장비나 인터넷 장비, 위성 전화 등을 이용한다. 여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도 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을 기사화하려면 최소 3곳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중요하네. 정말 중요합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을 때는 상대의 허락을 얻도록 하며 취재원이 죄수들이나 뭐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16세 이하는 얼굴을 찍지 못한다. 네. 이때는 손, 발 등을 접사하도록 한다. 만일 이미 송고한 기사나 영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정을 할 때는 기사 중 잘못된 부분과 편집자 주의 그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수정된 것은 반드시 정정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네, 그냥 살짝 바꾸고 기사 재송고하는 걸로 끝내죠. 그렇죠. 이미 잘못 보내진 기사나 영상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사용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프는 FIX 로고나 버그를 붙여서 원래의 정보가 수정되었음을 알리고 픽스나 버그구나. 사진은 새로운 캡션을 사용한 사진으로 대체한다. 비디오는 자막이나 영상 목록을 수정하여 방송사에 다시 보낸다. 인터뷰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자료는 출처를 밝힌다. 찬반이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균형 있게 담으려 노력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소방 관계자, 다 관계자. 아유.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옥사마가 왜 해외 언론을 국내에 수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언론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독자들한테 광고 보라고 요구하고 뭐 구독료 요구하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방송하다가 욕을 2번 했는데 제가 원래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좀 명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듣기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멤버픽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특이한 뉴스를 하나 갖고 오셨다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분 기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연령 있으신 분들은 재미교포 코미디언 잔이윤 씨. 네. 기억나요. 예, 예전 SBS 개국 초창기 때 잔이윤 쇼라는
네, 방송 코너를 진행하시기도 하셨고 그 이전에 80년대 자니 카슨 쇼의 게스트로 유명하셨죠. 이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좀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혼하시고 혼자 치매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뉴스였었는데 한마디로 좀 좋지 않은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였었죠.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왜 문제냐면은 개인이잖아요. 네. 은퇴한 개인, 그 노년을 좀 안 좋게 보내고 있는 개인, 치매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제대로 된 동의도 안 구했겠죠. 사진을 찍어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 기사를 올리니까 어뷰징 뉴스가 한 30개, 100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요? 예, 전 부인은 누구며 어떤 결혼 생활했으며 하면서 수백 건의 기사들이 사실상 한 개인의 쓸쓸한 노년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구독수와 클릭수를 위한 땔감으로 사용한 거죠. 잠깐만 이 뉴스가 왜 어떤 뉴스 밸류가 있길래 그렇게 많은 우라카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냥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려고. 그냥 옛날 연예인인 거죠 뭐. 네. 그게 다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죠. 더군다나 그 잔이윤 씨 본인은 물론 아니면 아하. 그 보호자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노출시킨 게 과연 괜찮은 건가? 그냥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쯧쯧쯧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저는 저널리즘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구독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클릭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윤리 감각까지도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면 중심이던 시절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저기 메이저급 언론에서 이런 걸 하나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달라붙는 각다기 같은 네. 뭐 이상한 언론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글 애드센스 장사하는 언론들.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계속 언론 특집인데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2주의 한자 성어로 넘어가 볼까요? 하승조 소장님. 저는 저기 인년수심이라고 했는데 뭐 다 아시는 거.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 이번 주에는 진짜 네. 인간의 얼굴을 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마음을 갖고 있다. 아니, 네. 짐승의 마음이 짐승이죠. 있는데. 네. 이제 홍준표 얘기하려고요. 네. 네. 홍준표 워딩 그 자체입니다. 세월호 이용해 정권 잡고 더 잘못 대응해 재천 참사 키워. 근데 이거를 홍준표가 이거 얘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뭐 점수 좀 따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따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짐승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서도 일단 저부터도 세월호 문제를 언급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누가 될까 싶은 이런 걱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새누리당의 후신인 박근혜의 그걸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뭐 말 그대로 마음속에 불쏘시개 불을 지르는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오늘 2주의 사자성어는 이제 억지로 했는데 이거보다 저는 사실 이번 주 뉴스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게 없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무슨 약점이 그리 많아 언론은 친정부 관제 언론이 되고 포털과 방송은 아예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을까. 첫 문장부터가 전혀 근거도 없고 지금 우리 저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언론이 다 이렇게 개판을 쳐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지금 그나마 나팔수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SNS조차 문바들의 댓글 조작으로 한국산 이제 개베스가 통제하는 빅브라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누가 빅브라더야? 야, 형이야? 박근혜 나야? 박근혜 때 실제로 참나. 개베스가 나와가지고 댓글 조작해서 빅브라더 사회를 만든 게 너희 새끼들이잖아. 이 인간들이 그 세월호는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유족들 모욕 주기에 혈안이 되었던 당 대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박근혜는 유가족 위로하러 간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데서 유가족도 아닌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한테 위로하고 온 위로 그런 받았죠. 사람, 위로 받고 온 네. 사람. 항상 같은 현장에 그런 현장에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자, 그러면 문골 오소리 동조로 가기 전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승주 소장님의 웃음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제가 네, 좀 10초간 웃어주십시오.
내 웃음소리보다 인기 많더라고. 그러니까 네. 자 먼저 자 1번 하성조 소장님 웃음소리 큐. 아까 이거 심각한 얘기하다 갑자기 웃으려니까 좀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한번 연기자도 털어야 아니고 돼. 말이야. 자, 그냥 털어야 좀 돼. 웃길 수 있는 말로 국민의당 안철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자 국당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웃음소리가 나왔어. 원래 있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웃는 거 해보세요 빨리. 좀 이따가 알겠어요. 못 나올 겁니다. 연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감정 전환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구로 오소리 동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표 네. 소장님 준비해 주셨죠? 이번 주에 문구로 소리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건데요. 지금 댓글 공작이 광범위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난 이 댓글 공작 얘기할 때마다 이 주체를 좀 주어를 밝힐 수가 없는 게 좀 제일 답답한 지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수의 증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문바들이 제천 참사 유가족들을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 그 게시판에서 처음 보는 유저들이 갑자기 나와서 실제로 그 공격 비슷한 걸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나 걸어놓고. 문재인 지지자인데 네. 지금 제천 유가족들 정말 말이 심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근데 완전 생전 처음 보는 듣보잡들이 튀어서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절대로 유가족들이 도에 지나치는 말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저희는 절대 공격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족 분들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대표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군가의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연말에 원래 따뜻하게 가족들과 보내야 할 시기에 가족을 잃은 분들이고 그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유가족 분들 옆에 있을 테니까 부디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또한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뉴스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다음 주 뉴스를 보면 재밌을까요? 일단 우리가 정치 쪽이다 보니까 네. 정치 뉴스에서 이번 주에 연장선으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건 역시 국바당 통합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군소정당 둘이 통합하는 거가 사실 뭐 한국 사회에 그래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재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야당 리포트를 하성주 소장님이 하드 캐리한 편을 네.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사실 야당 리포트를 하는 것도 그 군소정당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만 뭐, 네. 이지만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웃음소리가 나오려고 한다 이제. 막 이면서 이 웃음소리. 그거. 웃음소리. 예. 그렇죠. 이제 국바당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로 국바당 이야기를 할 때는 예능으로 받아주십시오. 예능으로. 네. 예능으로 하나도 안 중요한 애들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야당 리포트 네, 기대를 야당 해보겠고요. 리포트 때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서도 다음 주 뉴스로 본다고 그러면 정치 뉴스에서는 역시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최소 투표율이 되겠죠. 최소 투표율이죠. 네. 근데 저는 최소 투표율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학규 대표가 왔잖아요. 네. 귀국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국당에서 뭐 이리저리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음. 그럼 손학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온라인 투표 절대 반대론자. 그렇죠. 그 온라인 투표 절대 반대론자가 귀국하자마자 하는 게 온라인 투표네. 자, 이러면은 또 우리 손학규 마크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손학규 마크맨께서는 이렇게 국당의 온라인 투표에서 한번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 이게 근처 마크맨들 사이에서의 눈치가 중요한지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지. 참고로 그 손학규 하면은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분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죠. 또 한데 어떻게 우리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아마 입에서 불을 뿜으실 것 같은데 그게 좀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저희는 팝콘 먹으면서 관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 아이패드, 믹서와 아이패드가 있는 이 자리는 원래 권순욱 위원님의 자리였었는데. 예, 권순욱 위원님의 자리를 지금 눌러 앉았습니다. 눌러 앉았죠. 이것도 찬스라고. 제가 녹음과 편집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권순욱 논설위원님 그리고 뉴스 신세계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송은정 작가님이 잠시 네. 휴식기를 갖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두 분 이제 개인 사정도 있으시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극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최소 데일리 방송이 문꿀 브런치 뉴스 신세계가 월에 20회, 그리고 정치 신세계가 20회에서 30회, 기타 인터뷰 방송 10회. 그러니까 권순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거의 50회에서 60개 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진짜 미친 체력이죠. 네. 또 송은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뉴스 신세계 대본, 네. 편집, 그리고 생방송 진행까지 하셨는데 네, 잠을 안 잡니다. 이 지상파 기준으로 하자면 작가만 3명이 붙어야 돼요. 이 정도 그렇죠. 클래스면. 네네. 3명 붙어야 되는데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분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새벽까지 한 4시 5시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광화문에 와서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 3시간 일을 하다가 다시 UBC 스튜디오에 오셔서 1시간 방송을 하고 댁에 가셔서 잠깐 잠을 잤다가 다시 새벽까지 뉴스를 검색하고 원고를 만들고 이 생활을 몇 달을 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런다운이 되셔서 잠깐 그 휴식기를 갖게 됐습니다. 아 근데 좀 그래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휴식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또 이제 그 독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 네. 뭐 헛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현지 상황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네. 뭐 계속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휴식을 취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언제 얼마 정도 있다가 돌아오겠다라는 확답은 저희가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잠시 그 전선을 이탈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차례대로 다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벚꽃 5월 대통령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 같은 허함을 느낍니다. 욱사마 송 작가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만간 곧 다시 뵐 수 있기를 빕니다. 네, 소근소근 77님. 아, 나 진짜 좋은 거 잡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로즈님, 우리 아무데도 안 가고 기다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니와 함께님,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소식 접하고 너무 서운했어요. 주변에 전파도 많이 하고 이제 듣기 시작한 문꿀 친구들도 많은데 속상해요. 어서 저희들 곁으로 돌아오세요. 정치 신세계 없이 이 험난한 환경에서 어디 마음을 주어야 할지 괴롭습니다. 욱사마 송 작가님 밝은 모습으로 빨리 다시 뵙길 희망합니다. 정치 신세계는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요술사관님, 권순욱님의 마음의 짐을 잘 압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송은정 작가님께 또 메시지 주셨네요. 당신은 그 어떤 방송의 앵커보다 훌륭한 분이었어요. 작가로도 성공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양이가 최고야님, 두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퍼펙트 17님, 볼만한 단 하나의 프로였는데 권 기자님, 송 작가님 힘내세요. 파이팅 해주셨고요. 늦은 오후님, 선봉에서 휘날리던 깃발이 사라졌으니 우린 또 헤맨단 말이요. 권 대장, 송 대장 속히 복귀하시오. 제발. 네, 윤가피 부대장, 하승주 부대장이 있습니다. 노바영님, 밤새 안녕이라더니 권순웅 의원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은정님은 하고자 하는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리다 116님께서 송 앵커님, 권순웅 위원님 최고입니다 해주셨고요. 문포에버님께서 얼마 전 공개 방송에서 아름답고 멋진 두 분을 보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오소리들과 같은 마음의 두 분 방송이 저에겐 하루하루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송 작가님, 권 위원님 그리울 거예요. 이 허전한 마음 어쩌죠? 건강하시고요. 우리 모두 힘내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오견맘님,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쉴 수는 있지만 더 단단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비를 맞자고 한 말에 덕후가 되었었죠. 저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 살아있고 멈추질 않는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이 비 맞으면서 싸워요. 화이팅! 네. 같이 비 맞으면서 싸울 겁니다. 헤이즐리 초콜릿님, 공 기자님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공 기자님의 감명 받으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오실 때까지 기다. 정치 신세계 계속 잘 듣고 공유하며 기다릴게요. 더불어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좀 해방되시길 빌어요. 네. 지켜보는 저도 힘이 빠질 정도였으니 공 기자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동안 정말 고마워요. 네. 네,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저도 20년 노빠예요, 권 기자님. 노무현 후보 시절 노원 롯데백화점 연설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노빠 생활 오래 했네요. 서프 권 기자님 대표하실 때부터 퇴임하실 때까지 그때 참 우리 처절했죠. 네임드들이 침 뱉고 떠나는 것도 있었고 오늘같이 적막한 날도 있고 그래도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쌓여서 지금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노무현을 사랑할 땐 좌절이 많고 눈물도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이 세고 문프도 정말 잘해주셔서 이기기도 하니까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있고요. 권 기자님 힘든 일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고 행복한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응원합니다. 그 송 작가님한테도 또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송 작가님, 팟캐라는 곳이 여성들이 견디기 힘든 곳이라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다른 여자 진행자들에게 목소리가 째진다, 웃음소리가 경박하다 등등 태클이 쏟아지던 것과 달리 선풀이 많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송 작가님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못 뵌다니 마음 한구석이 퀭하게 이상하게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친구 떠나보내는 것처럼 서운해 눈물이 막 나고 그러네요. 송 작가님 금요일 마지막 방송도 못하고 하차한 것 이해해요. 그 마음 어떤지 잘 압니다. 잘 지켜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책 완결 잘 하시고 일 마치시면 정치 신세계에서라도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송 작가님 평안하시고 글 작업 잘 되도록 기원할게요. 건강하세요. 근데 이게 인사말이 완전 이별처럼. 청취자 여러분들 그 애틋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짧은 휴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윤가피 소장님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완전 이별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시면은 두 분이 방송하고 싶은데도 돌아가기가 좀 뭐해요. 제가 5월 10날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는 거 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딱 사진과 함께 나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나는 여행하러 떠난다. 안녕 굿바이 딱 써놨더니만 많은 분들이 잘 다녀오라고 써놓으셨는데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간 건 많은데 일주일 만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정도 비활하다가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분도 몸과 마음 추스리시는 대로 돌아오실 거니까 계속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권순우 논설위원님과 송은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5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방송에 관여하는 사람이 5명인데 5명 중에 가장 그 정치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뉴스에 제일 몰입을 하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기랑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너무 깊게 몰입을 하면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오지만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희스레죠. 네. 사실 우리는 자바국당 뉴스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나 이해해요. 나 아까 제천 참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욕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다. 저희는 그렇게 뉴스에 깊게 몰입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라서 좀 멘탈이 좀 단단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굉장히 특히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는 뉴스 같은 것들에 굉장히 깊게 몰입해서 방송을 하시는 편이라서 그만큼 전달력도 좋고 그렇지만 그게 심신이 많이 지치는 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분 휴식 잘 취하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명은 몰입 안 하겠습니다. 오래 해야지. 맞아. 예능이야. 예능으로 갈게요. 예. 자, 그럼 청취자 의견,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MJ님,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후로 대통령 행보에 대한 왜곡 비방 기사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반민주주의라느니 홀리거리니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합니다. 정치 신세계와 뉴비씨 관계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달마준 과자님. 지난 7월에 암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잘 끝내고 맞는 12월 27일 제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15년 만에 두 번째 암치. 와. 박수. 이겨내신 거죠? 네. 2002년 노무 대통령 되시는 거 보면서 첫 번째 암치료 받았었고 2017년 문 대통령 되시는 거 보면서 두 번째 암치료 받았습니다. 묘한 인연인 것 같아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믿습니다. 요즘은 몸도 많이 좋아져 댓글 방어로 다닌다. 댓글 방어까지 좀 쉬세요 좀. 좀 치료 좀 받으세요 좀.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좀 댓글 방어 좀 열심히 하세요 좀 진짜. 네. 방어하기 싫으면 RT라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네. UBC 정기 후원까지 하고 계시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이 또 하나 있어요. 초한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아내 생일 때문입니다. 생일이시구나. 제 닉네임으로 게시판에 종종 글을 남기기도 했고 우리 욱사마가 답글도 달아줬던 영광도 누렸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송에 제 아내의 생일을 우리 문꿀 오소리들과 축하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여전히 핫한 김영란입니다. 뭐 이 무서워. 법에 대한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영란이 38번째 생일 같이 축하받고 싶네요. 아,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와. 다만 무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멤버분들의 활약 정말 감명 깊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김영란 씨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문꿀 오소리들도 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 크리스마스 날 또 생기시구나. 네. 자, 이렇게 축하 인사로 뉴스 신세계라네. 너 왜 탐내는구나, 그냥. 아니야. 나 그런 하드코어 뉴스 못해. 우경이랑 같이 옆에서 진행하고 싶구나. 예. 자, 싫어. 내가 그 역할로 해요. 극한 직업이야. 자, 주간 신세계 12월 셋째 주죠. 네.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두 분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우리 안 지치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네. 자, 가늘고 길게 가는 정치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중국을 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고 싸가지 없고 문제를 일으켰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다음부터 잘하라라는 게 시사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시사점이 됩니까? 외교를 뭐 중국 태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중국 환구시보에서도 한국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망쳐놨는데 문파들이 이거를 복구를 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하게 됐었죠.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파라고 하더라고. 문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환구시보의 공신력에 대해서 환구시보는 뭐 별로 좋은 언론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깊고 피곤하게 들어가면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네. 나 많이 알아 외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구시보가 이전에 사드 배치, 박근혜 때 사드 배치 처음 났을 때 사드 배치 지역을 중국이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던 네. 굉장히 그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매체긴 해요. 극렬한. 근데 그런 매체에서도 그 언론의 문제점에서 지적을 했고 문파들의 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시사점이 오히려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환구시보를 비롯하여 뭐 중국의 언론들은 사실 다 관영 언론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중국 언론을 네. 보고서 우리가 뭐 뉴욕 타임스를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언감생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속 마음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 다 이게 중국 정부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얘네들 대신해서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러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인 건데 한국 언론이 홀대라고 해서 열이 받았는데 문파들 덕분에 잘 복구가 됐다. 네. 이게 이제 중국 입장이지 아, 않습니까? 근데 문파 느낌 있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문파? 이게 무당파, 화산파, 문파. 설마 그쪽에서 이제 문바라는 음차를 빌려다가 거기다 네. 맞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네. 굉장히 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네. 그쪽의 의협의 그렇죠. 개념으로 봐서 되게 믿을만한 동지로 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파면 그 사조는 김대중님. 김대중 사조. 근데 1대 장문인 노무현. 네. 2대 장문인 이제 문재인. 문재인 네, 되겠죠. 문재인 네. 때 이제 네. 그 문파의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되고 중간에 사파 네. 이명박과 마교 네. 마교 박근혜가 잠시 그 문파 칠협해서 네. 뭐 조국, 임종석. 어쨌든 그 문파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언론이 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네.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또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이번에 홀대 환대론이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딱 프레임 각을 짜버리는 거죠. 네. 각을 짜는데 홀대론의 각이 뭐냐? 홀대론은 틀림없이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제 프레임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 증거가 사실 청와대에서의 기자회견이었죠. 홀대론, 혼밥론 이걸로 질문 똑같은 게 15번인가 뭐 네. 아, 진짜. 근데 이 홀대론의 프레임의 이 목적이 뭐냐? 전 이걸 보면서 아주 맛이 갔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홀대론을 하면은 중국이 홀대했다. 이게 이제 이쪽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 사실에 나온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의도, 그렇죠. 원인. 어. 네, 홀대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결과 이런 것까지 원인과 결과 그렇죠. 이런 걸 그게 얘기를 바로 해야- 맥락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언론으로서 나름대로 프레임을 잘라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완성이 돼야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 언론 쪽에서 나온 프레임은 그래서 부끄럽다. 네. 문재인이 왜 이렇게 홀대나 받고 다니냐. 네. 이게 다야. 네. 그 홀대 받았으니 부끄럽다. 이게 다야. 네. 근데 만약에 얘기를 더 나가려고 그러면 홀대한 자들 원인이 뭐냐? 원인을 얘기를 못 하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뭐가 문제라는 거냐를 봤는데 네. 쥐어짜고 찾아보니까 아마추어리즘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외교가 미숙해서 그렇다. 니네가 저희 문재인 정부가 익숙하게 했으면은 아주 유들유들하게 잘했으면은 좋은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그 예시로 드는 게 왜 전승기념일에 갔냐? 니들은 중국을 너무 몰라.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런 그 프레임 자체가 정말 뭐 맛이 가는 게 일단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데 원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새끼들 말도 못해.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홀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원인은 박근혜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네. 다 빼놓고 다 얘기해요. 빼요. 무조건 그건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음. 그 다음 나오는 게 결과.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건데 누구가 이제 외교를 갖다가 의전을 뭐 이런 거 저런 거 못 챙겨가지고 앞으로 잘해라. 이게 다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래 그럼 의전 잘하면 되지 뭐. 이게 다 한 거고. 그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필독서로 읽는 그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 가장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이 홀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홀대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시진 바로 옆에서 눈에 확 띄는 노란색 옷을 입고 사열까지 받고 군악대 사열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군인들 사열을 받았어요.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바로 사드 배치로 뒤통수를 확 날려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빡이 돌아 안 돌아 이야기를 짚어줘야지. 그 얘기는 싹 빼놓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것도 한중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폄하를 못해. 그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성과를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그렇죠. 피해가더라고요. 성과를 거론 아예 안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폄훼도 또 했어요. 그 JTBC에서 그 중국인 한국 쪽 단체 관광객 제재 또 네네네. 들어갔다. 그것도 그럼- 뭐 대피해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문바들은 문바 사이트에서 지령을 받는다고 써 있는데 네. 모인다고 하는데 문바 사이트가 어디예요? 정치 신세계 게시판 아닐까요? 우리 그게 게시판이요? 엠팍으로 결론이 났어요. 엠팍이요? 네네. 엠팍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 네, 야구 선수 엠팍에서 얘기- 네. 저기 나쁜 뉴스가 있으니까 가서 댓글을 달자라는 걸 보고서 네. 문바들이 병들었다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들어서 하는 행동이 팟캐스트 듣고 그리고 우리가 김어준을 신교주로 모신다는데 야, 김어준을요. 김어준 총수 좋아하긴 하지만 문끌 네. 오소리 분들이 그분을 교주로 모실 정도는 아닌데 잘 봐서 비판적 지지 정도 하는 거죠. 네. 잘 모르시고 좀 뭔가 욱하신 것 같은데 그 방금 저기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박근혜를 비판할 때에는 자신의 그런 분노를 최대한 억누르고 품위를 갖춰가면서 반어법 반어법의 레토릭을 풍자를 사용하면서 했죠. 풍자를 결국 했죠.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근데 식으로 심지어 윤창중 때도 그렇게 네. 했었어요. 문바를 생각하면은 꼭지가 너무 돌아버리나 봐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나올 정도로. 네. 그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일단 분노의 대상이 거의 뭐 동급 이상이지. 네. 훨씬 더 과격한 발언이 나올 만큼 문바들이 잘못했나 박근혜보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경향 신문이 아니라 언론의 문재인 지지다 문파들에 대한 어떤 보도로 행태하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편집장 그리고 조선일보 주필. 와 김대중 주필이 직접 저격에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거기다 이제 객원 칼럼니스트까지. 와, 그 화력과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공격이 나서고 있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문바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멸칭적 의미가 있으니까 문꿀이라고 이제 주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제 문파로 합시다. 문파 문파. 그것도 괜찮을 문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멸칭들을 쓰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진보개혁 진영의 분들한테 집중되었습니다.
김대중 광신도, 노빠, 문바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집단적 정치 집단들에 대해서 이런 비하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막 쓰더라. 네. 그냥 반성도 없고 뭐 이러면 쓴 걸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어떤 그 PC적인 어떤 자기 검증 이런 거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계속 그러면은 계속 기레기 소리 들어요. 야, 너는 우리한테 문바라고 그러는데 문바는 너한테 기레기라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런 거야.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정말 기레기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 마음의 원칙인데 예, 예. 요즘은 그냥 대놓고 사용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뭐 양쪽 다 화력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언론에 어떤 영향력이 엄청 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뭘 그렇게 개긴데? 힘도 없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고 하다못해 인간적인 예의조차 없어. 그럼 기레기 말고 무슨 말을 붙여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극히 일부의 기레기가 아니라 극히 일부의 정상적인 기자들이 몇 명 있다는 것 정도만 인정하고요. 네네. 나머지 뭐 기자들은 저는 그냥 다 기레기라고 부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사실 기레기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사실 거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기레기 말고 뭐 다른 저기 표현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쩔 거야. 네. 적당한 단어가 없네요, 정말. 자, 문글 오수리 분들 잘하고 계시니까요. 스스로의 존엄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좀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불행한 사고가 제천 있었죠. 화재 사고입니다. 네, 제천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레기들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게, 쏟아져 놓은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논조들이 이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언론이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든 세월호와 연결시키려고 네. 이런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문바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언론과 수구 세력의 관심사는 아마 소방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애정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끔찍해서 진짜 제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야, 문재인 대통령이 문바들이 제일 지지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취약계층인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소방관이 만약에 잘못이 저지른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정부의 책임이 되고 그것은 네. 바로 문재인의 책임이 되니까 네.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더 씌우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언론의 생각이나 수구 세력의 생각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된 양.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네, 세월호로 정권을 잡았다고. 홍준표는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근데 탄핵은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이지 세월호 관련 이슈는 그 헌재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탄핵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재 발생 초기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화재가 딱 일어나니까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 참사의 잔혹성에 대해서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참사 현장에서 막 빠져나온 생존자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질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레슬러 김남은입니다.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동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따봉왕 윤갑입니다. 네, 세 분 정말 세 명이 아니군요. 이제 두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 성탄 특집으로 뉴스 신세계가 아니라 주간 신세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탄절이다 보니까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다면서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성탄절 특집으로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그대, 네, 환상 속의 그대를 연불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네.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다가 심심해서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겨워서 저도 모르게 어제 한 4시간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이고 하니까 마치 우리 정치신세계 청취자 가족들과 함께 이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뿐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렛츠고. 그대는 새로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 둘, 셋, 넷.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간 뉴스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번 주를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홀대 환대론이 계속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됐죠. 지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 시민과 언론이 그 홀대 환대 일종의 전선이었죠. 한치 양보 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홀대다 아니다를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따졌는데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프레임 전쟁에서 누가 우위를 잡느냐. 건곤일척의 승부였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의전 평론가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좀 철없는 우리 당의 이제 원외 의원은 틀린 표현이죠. 네. 원외 인사들이라든가 뭐 시사평론가들도 그렇고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의전은 홀대였어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홀대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해야지 뭐 이러는 류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 빠지게 만든 사람들인데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쪽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레기 잘 맞았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 그 문장은 잘못했다고 훈계질한 사람이 정말 많았었죠. 네. 이 두 개가 이번 주에 우리를 제일 피곤하게 했던 관점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문장 하나만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아니면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왜 맥락을 안 봐요? 맥락을 보면 불리해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미시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홀대론에 대해서도 같이 따라갔던 분들이 의원들이 현직 장관들이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차관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관이 현재 공석이다. 네. 그리고 차관 보고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다. 네. 아니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 명운을 걸고 동아시아의 그 명운을 걸고 대표로 나가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중량급이 없는 그러니까 홀대론이 핵심이 뭐냐면 근데 이걸 100% 홀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우리 대통령이 진짜로 엄청나게 홀대를 받은 또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최고의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최고의 환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고의 환대 받았던 건 박근혜인데 박근혜가 그렇게 뒤통수를 까가지고 결국은 그 지금의 최고의 환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맥락은 맨날 감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불비한 환경 속에서도 환대를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맥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우리들의 주장인 거죠. 네. 정말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따스한 대접을 받았구나. 우리가 뭐 자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홀대론에 뭐 나온 팩트 중에 하나는 왕이 외교부장이 팔을 툭툭 쳤다. 네. 근데 이것도 홀대론의 하나의 건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부장을 갖다 영어로 해가지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돌리면 전 세계 정상들의 팔을 다 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홀대의 화신인 거죠. 네. 그 무서운 러시아의 짜르. 푸틴도 팔을 툭툭 칩니다. 왕의 부장은 그게 친숙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도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본인이 시진핑 팔 툭툭 치는 거. 나도 이거 친숙해서 믿음의 표시로 하는 거다. 가벼운 터치인데. 그러니까 우리 진영 쪽에서 그 홀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시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홀대니까 우리 대통령 말아먹었어, 외교 말아먹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은 잘 압니다. 라고 하니까 가짜 뉴스 갖고서 겨우 버티는 그렇죠. 거야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중국 외교고 당국 우리 그런 적 없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과열이 막혔던 게 풀려지니까 과열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일부 성 단위로 규제가 들어간 것뿐이지 과열 때문에 그런 거지 제재한 적이 없다고 해갖고 또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쪽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사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애헴만 한 거. 애만 했는데 지방 관리들과 실무진들이 알아서 몸을 수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넘버 1, 2, 3 만나고 또한 차기 넘버 1도 만나고 그러니까 또 알아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 맥락은 다 없애버리고 한중 성과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 평가를 뭐니 해도 사드 문제를 갖다 전향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공식 성명이 나왔으면 무조건 잘한 거 아니에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까웠던 건데. 그 SNS 봐보라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그 전에는 택시 타고 말은 못했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면 내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 나 이제 한국 사람 태울 수 있는 자신감 없다고 너 내리라고 이랬다는데 뭐 지금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다. 그건 맞아. 바로 같이 식사하시는 그 서민 식사에서 식사하시는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이 풀린 거 아닙니까? 중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수 언론의 홀대론을 그대로 끌고 나가자고 그러면 중국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어마어마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으니 네. 문재인은 외교의 신이네?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쪽 진영에서 몇몇 분들이 얘기했던 홀대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홀대를 받았던 거는 결과적으로 중국 사람이 나쁜 놈들이다. 근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거를 왜 정부 여당의 어떤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 또는 그쪽에 몸을 담는 분들이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을 왜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 잘해주고 있는데 그럼 같이 박수 쳐주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실리만 취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팀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네. 저는 정말 최민희 의원의 문제의식을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게 그 바락바락 끝까지 우기면서 계속해서 지금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반성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이 또 거기 발끈하잖아요. 아니 외교가 무슨 호통 외교야?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보통 대접받으려면 얘기야? 개인 자격으로 가서 칠성 호텔에서 자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돈 쓰고 오면 돼요. 또 그게 이- 아니잖아요. 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번 방중 외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사드 언급입니다. 사드 언급을 놓고선 정말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드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초반기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외교라고 몰다가 언급을 하니까 언급을 했다는 거 갖고 또 몰입니다.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 와. 사드 문제는 진짜. 덮어두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말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또 말이 없어요. 그 저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치론을 공부하시는 분 얘기로는 대국의 방향은 쉽게 안 바뀐다. 그리고 중국 정도의 정치 체제가 이 정도 수준의 레토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결정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과거에 한국을 바라보던 방향과 완전히 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기가 보기로는 이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풀어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풀어냈다라고 하는 게 뭐 저는 뭐 외교를 잘 모르니까 뭐 저기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서도 이 정도 외교 성과를 내는 게 배가 아픈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홀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전 좀 아는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난 안 달란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 알았어 의전 아이고 많이 하시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쪽 보수 언론들 쪽에서 끝까지 홀대론 그러면서 이 중국 나쁜 놈들 뭐 문재인 이렇게 무능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뭐랄까 국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두테르테랑 비교하면서 두테르테보다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홀대다라는 주장을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 필리핀에서 사드를 설치했습니까? 왜 우리가 두테르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소위 두테르테에 대한 환대가 왜 그렇겠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박근혜한테 환대를 해줬을 때 그 왜 환대를 했을까? 중국은 박근혜한테 왜 환대를 했고 두테르테한테 왜 환대를 했겠어요? 박근혜가 뭐 저기 외교의 신이라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박근혜 의전팀이 너무 유능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베 총리는 5년 동안 중국 가지도 못했어요. 네, 땅을 아예 밟지도 못했죠.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 있을 때 홍준표 당대표는 또 아베를 만나서 또 한 칸 낮은 의자에 앉아서 아휴 진짜 부끄럽겠다. 머리 숙이면서 인사하고. 네. 게다가 그게 뭐 딴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남경 대학살 이 문제 때문에 그 행사가 있는 때에 중국을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남경 대학살의 가해국의 수상을 만나서 쪽을 팔고 왔다. 아,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네. 이거는 이쪽 사람들의 뭐랄까 그냥 정무적 감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념이 없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네, 일부러 그런 거. 네, 중국 심기를 건드려서 그 우파에 우리가 다시는 그 국방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 붙으면 다 해결되고 일본에 붙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책임함 이상이에요. 그 이쪽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그 굉장히 위험천만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그 위험천만함의 이유가 뭐냐면 한미 동맹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술핵 재배치예요. 그렇죠. 네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당국들이 공인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전술핵 재배치로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그 이거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한테 스크래치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자들인 거예요.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예 외교에 적용을 해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스크래치 내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무엇보다 윤가피 소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구절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기록의 투쟁이다. 홀대론 환대로는 기록의 투쟁.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첫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문끌 오소리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고 저희 정치 신세계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서 시진핑에게 환대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외교 성과를 기록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끝. 자, 그럼 다음 주제 가보죠. 다음 주제. 네. 자, 다음 주제는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신 서민 교수께서 네. 굉장한 칼럼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 칼럼이 크게 이슈가 되었죠. 네. 뭐 읽어보신 분들 대부분일 거고 그냥 제목만 보시고 난 다음에 덮은 분들도 엄청 많으실 텐데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룰까 말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첫째로는 그 경향신문사의 블로그에 올라간 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지면에 올라간 글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경향신문과의 어떤 뭐 편집 방향과 일치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닌 거고 그냥 서민 교수 개인인 거예요. 개인. 근데 서민 교수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일개의 개인 좀 유명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글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정치 신세계 이 팟빵 순위 고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데에서 굳이 다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괜히 우리가 그 한 개개인의 어떤 이상한 글을 가지고 괜히 언급해가지고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 이까지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것들 다 떠나서 그 의사시잖아요. 네. 의사인데 그 진료의 공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라고 합니다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예, 질병으로 행위 없이.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쳤어라고 했으면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정신병이야. 네. 치료가 필요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소하게 그런 보자면 그런 문제도 있죠.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70%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70%를 한다면 그 와중에 매우 극렬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일반화해서 싸잡아서 정신병이야라고 한다는 게 문제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극단 사례도 네,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으면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만세부터 전봇대 머리를 갖다 박았다. 이런 사람을 끌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그렇죠. 예, 문바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대뜸 그렇죠. 그냥 게으른 거죠. 네. 그 탄핵 받는데 집회 때 당일날 3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 폭력 집회라다가 인명패가 있다든지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향과 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거 약간 일종의 팀 블로그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경향 신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툴에다가 네. 자기가 직접 경향에 그 선정한 필자들이 거기다가 자유롭게 글을 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향 그 온라인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거를 메인 화면에 구성을 해서 자동적으로 메인 위로 올라오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향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한 50% 정도 관련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개인이 뭐 미친 개인이 그 미친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키워줄 필요가 없죠. 근데 모든 언론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 와, 그 글에 그 유치한 글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언론들이 싫어하는 문파를 저격했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그 기사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뤄주고 있다는 면에서 사실은 서민보다 언론이 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걸 하긴 해야 되겠다. 언급 안 할 수 없겠다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냥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키워놨는데 어떻게 하겠어. 서민의 글이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뭐 애써 눈 감고 에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네.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거 서명 교수의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쓰던 글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 누가 오히려